Chapter 2, Second Language Learning과 관련된 두 번째 비디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연구하면서 이제 학자들은 그 제2언어 습득도 그 모국어 습득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자체만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진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 랭귀 그 세컨 랭귀 제2연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그 실수가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그냥 그 타겟 랭귀지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불완전한 버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진화하는 이제 그런 면모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또 나오는 주제가 그 제2언어 학습자들이 언어 사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랭귀지 에러입니다. 그래서 그 랭귀지 에러가 어떤 식으로 봐와졌는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는요, CAH, 그래서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가 주를 이뤘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대조, 분석, 가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 모국어와 제2언어 사이 비교를 해서 서로 다른 점, 상이한 점을 찾아내서 실수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Second Language Learner Speech as an Incorrect Version of the Target Language. 그래서 그 제2언어 학습자의 그런 말은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타겟 랭귀지의 그 틀린 버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라고 하는 것은 그 러너의 first language에서 전이돼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뭐 말씀드렸듯이 그 L1과 그 L2 차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점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 에러라고 하는 것은 bidirectional 서로 간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코리안이 있고 뭐 잉글리시가 있으면 코리안과 잉글리시 사이에서 발견되어지는 차이점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언어를 배울 때 그 점에서 똑같이 에러가 나타나고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그 점에서 똑같이 에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디렉셔널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대조 분석 가설은 딱 보면 흥미로운 가설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에 인해서 당연히 학습자는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학자들이 보니까 그 많은 에러들이 꼭 이런 어, 제2 외국어 학습자들의 그런 실수가 꼭 그들의 모국어에서부터 전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many errors can be explained better in terms of learners developing knowledge of structure of the target language. 그리고 희한하게도 제2언어 학습자의 그런 실수들도 보면은 그 어린 모국어 그 학습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실수와 또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모국어의 영향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이제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실수라는 것이 바이디렉셔널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영어 같은 경우는 SVO 순으로 언어 구성, 문장 구성이 되는데 이제 프렌치 같은 경우는 그 목적어가 명사일 경우는 SVO 순으로 쓰지만 pronouns일 경우는 대명사일 경우는 이렇게 SOV 가운데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저도 불어를 잘 몰라서 이 불어 예를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석본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the dog eats the cookie, the dog eats 이렇게 쓰지만 프렌치에서는 the dog eats the cookie 명사일 때는 그렇고요. 대명사일 때는 the dog eats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조분석 가설에 의하면 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프렌치를 배울 때 또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에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English speakers are more likely to make a predicted error than French speakers. 그래서 꼭 바이디렉션하지 않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대조 분석 가설의 힘이 이제 줄어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대조 분석 가설은 힘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error analysis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error analysis는 대조 분석 가설처럼 그 세컨 랭귀지 러너들이 하는 그런 실수를 프리딕팅 하는 데 초점을 두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러 자체를 프리스크립티브 하는 의미보다는 디스크립티브 하는 그 실수 자체를 그냥 기술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컨 랭귀지 러너의 그 언어 랭귀지를 어떤 식으로 보냐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in its own right 하나의 자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rule governed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런 제2 모국어처럼 predictable 그런 언어의 발달이 예상 가능하다. 경로가 이제 스테이지가 예상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리 셀링커라는 학자는 그 학습자가 그 목표 언어에 그 접근해 가면서 그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그 언어 지식, 그 언어 체계 이것을 그 인터랭귀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랭귀지는 그 목표 언어 체계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나타나는 그 언어 지식 또 언어 체계를 인터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링커에 따르면 그 인터랭귀지는 시스테매틱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다이내믹 하면서 이발빙 진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풋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그 학습자는 그 본인의 중간 단계 언어 지식, 언어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항상 not necessarily smooth or eve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단계, 뭐 한 단계 거쳐서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뭐 예를 들어 6개월 후에는 2단계를 꼭 가고 그 다음엔 2단계를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스무드하고 이분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때는 정체되고 있다가 갑자기 발현이 돼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더라도 그 전 단계에 있던 실수들도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스무드 꼭 not necessarily 스무드 또는 이분하게 간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단어가 그 facili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뭐 화석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그 에러에 대해서 인스트럭션이 없거나 또는 뭐 corrective feedback 같은 것들이 에러를 고칠 수 있는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잘못된 어떤 랭귀지 그 피처가 랭귀지 지식이 랭귀지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바뀌는 거 없이. 그래서 그것을 facilitatio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러 어널리시스도 뭐 리미테이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 가장 큰 단점은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ource of errors. Why learners make such errors.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해줄 수 없다는 거죠. 뭐 예측하기로는 그 contrastive analysis에서는 그 L1의 트랜스퍼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했다면 에러 어널리시스에서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당연히 interference error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에러를 통해서 또는 뭐 developmental errors 그래서 그 현재 그 제2언어 학습자가 그 목표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그 단계에 맞춘 에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developmental error를 어,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다를 그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t doesn't take into account learner strategies such as avoidance. 그래서 우리가 제 언어를 이제 배우다 보면 이제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에러가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설명. 그럼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런 정보가 그럼 에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러너의 어떤 발달 단계나 이런 것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어보이던스도 그 러너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단계에서는 전 주제에서는 이제 목표 언어의 에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이번 주제는 developmental sequence입니다. 목표 언어의 developmental sequence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Second language learners pass through similar sequences of development regardless of their first language backgrounds and education backgrounds. 그래서 목표 언어의 이제 중간 언어를 살펴보니까 그런 그 모국어가 어떻든 간에 어, 그 일정한 규칙이 발견된다는 거죠. 일정한 시퀀스가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보통은 이런 developmental sequence는 이런 교육 환경이 아니고 일반 환경에서 그런 모국어나 그런 외국어에 자연적으로 노출됐을 때 이제 developmental sequence를 주로 봤었는데요. 이런 교실 상황에서만 노출된 그런 학생의 그런 중간어에서도 developmental sequence가 그러니까 자연 상황에서 노출된 그런 음, 학습자들의 언어와 비슷한
그런 developmental sequence가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grammatical morpheme부터 시작해서 reference to past, 그래서 과거 관련된 그런 내용까지 어떤 식으로 developmental sequence가 일어나는지 한번 이런 거를 예를 들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언어의 발달 순서 중에서 이제 문법 형태에서 grammatical morpheme의 발달 순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문법 형태에서의 발달 순서를 알기 위해서 어, 어떤 방법을 썼는데요. 특히 이제 그 대상은 그 learn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래서 영어를 제일 외국어로 배우는 그런 학생들의 grammatical morpheme을 살펴봤습니다. 이 방법을 좀 살펴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bligatory context인데요. 개념은 the places in a sentence where the morpheme is necessary to make the sentence grammatically correct. 예문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Yesterday I played baseball for 2 hours. 자, 여기서 그 yesterday라는 그런 컨텍스트 때문에 뒤에 이제 played라는 ed, grammatical morpheme이 필요한 거고, 이 to라는 컨텍스트 때문에 s라는 hours가 grammatical morpheme s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obligatory contex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 형태에서의 그런 발달 순서를 정할 때 obligatory context method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선은 identify the context in which a specific morpheme is required. 그래서 뭐 문장이든 뭐 텍스트든 그 목표 언어자가 얘기한 그 말을 두고서 우선은 obligatory context를 셌죠. 일일이 다 셌습니다. 그리고 나서 calculate the percentage accuracy of the supplied morphemes in the obligatory context. 그래서 우선 obligatory context를 센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grammatical morpheme, 그래서 정확하게 쓴 grammatical morpheme을 수를 센 거죠. 그리고 나서 전체 obligatory context를 이용해서 그런 정확하게 표현한 몰핌을 나눴습니다. 다시 얘기해드리면 그 정확하게 쓴 몰핌의 수 나누기, 그다음에 obligatory context를 해서 나오는 숫자, 그 숫자를 통해서 accuracy order를,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accuracy order가 상위에 올라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developmental sequence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obligatory context methodology를 이용한 그 문법 형태소의 발달 순서를 살펴봤더니요.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L2 order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징을 보시면은 L2 order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ing, present progressive, ing, plural,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발달된 L2 오더처럼 L2에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일어나고요. 쭉 가보면 뭐 third person singular s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article과 possessive apostrophe s 요거가 책에서는 예가 나와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the order was similar but not identical to the developmental sequence found for the first language learners. 그래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but not identical.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음에 the accuracy order was quite similar among second language learners from different first language background. 그래서 모국어 배경이 어떻든 간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트레스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the learner's first language does have an influence on acquisition sequence.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인터랭귀지로서 first language와 상관없이 일정한 발달 시퀀스 순서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러나 그런 first language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뒷예로 possessive apostrophe s 같은 경우는 젊은이나 데니시 스피커들은 어퍼스트로피 S를 프렌치나 스페니시 스피커보다는 좀 더 빨리 습득을 발달 단계에서 빨리 습득이 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모국어와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잉글리시 아티클 같은 경우도 슬래빅 랭귀지나 차이니즈나 제페니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레벨로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에러가 나타난다는 거죠. 습득이 좀 느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국어와 또 목표 언어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들어서 그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책에서는 이제 터리사 피카라는 학자를 예로 들면서 그런 obligatory context analysis가 에 대한 그 제한점이 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riticize the analysis of correct use in obligatory context only. 그래서 여기서는 이 obligatory context analysis를 사용을 하면 맞게 쓴 문법 형태소 그런데 이제 obligatory context가 존재하는 맞게 쓴 문법 형태소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은 상황, obligatory context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에러나 맞게 쓴 형태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accuracy scores should take account of overuse and incorrect use 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좀 인트레스팅한 결과인 것 같기는 해요. 그 first language background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런 순서를 보인다는 거 그리고 그 일반적인 순서 내에서 그 first language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순서가 language learner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인트레스팅한 결과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법 형태소 발달 순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또 봤듯이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Second Language 쪽에서도 그 variable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다. 베리어블은 여러 가지, 팩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salience 그래서 how easy it is to notice the moving. 그다음에 linguistic complexity 이것도 how easy랑 관련이 되겠죠. 그다음에 semantic transparency, how clear, and similarity to a first language form 얼마나 비슷한지, the frequency in the input 인풋에서 얼마나 자주 노출이 되는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발달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발달 순서가 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grammatical morphism에 이어서 negation, 부정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다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the sequence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st language. 비슷하긴 하지만 but affected by learner's first language background. 그 러너의 first language background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4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이해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퀘스천도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similar to the one observed in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affected by the learner's first language influence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여기서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6까지 나와 있습니다. 퀘스천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액티비티가 책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페이지 51페이지에 Analyze learners questions 그래서 learner 1, 2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3까지 그 예가 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시고 스테이지가 어떤지 한번 연습 문제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그 다음 슬라이드를 같이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포즈해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네, 질문 형태에서의 이제 발달 순서를 보면 그 first language와 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1에서는 뭐 single word나 formulá나 sentence fragment에서 완성되지 않은 문장을 통해서 끝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면 스테이지 2에서는 declarative word order에서 서술문 형식으로 해서 끝을 올리거나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no inversion, no fronting이 일어나죠. 하지만 스테이지 3를 넘어오면 fronting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do fronting, WH fronting이 일어나고요. 스테이지 4에서는 inversion in WH plus copula. 그래서 WH가 들어간 비동사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inversion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where is the sun 이런 것처럼 where 다음에 is copula가 이런 식으로 맞게 inversion이 되어 있습니다. yes no question with other auxiliary 이런 상황에서는 yes no question을 맞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스테이지 5로 넘어오면 inversion in WH questions with both an auxiliary and a main verb.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맞게 inversion을 할 수가 있는 거죠. WH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스테이지 6로 넘어오면 스테이지 5의 4의 차이점은 WH4는 코퓰라까지였다면 스테이지 5는 그 외 모든 동사들도 WH 상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스테이지 6는 이제 컴플렉스 퀘스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퀘스천 택이라든지 네거티브 퀘스천이라든지 책에서 보면 이제 인베리드 퀘스천처럼 그래서 그런 식의 간접 의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액티비티 해보셨을 테니까 답도 다 있죠 책에. 그래서 한번 꼭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음을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2페이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요, possessive determiners의 발달 순서 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2과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